하나 찍고 없애버려서 어쩌면 월요일인데 어제는 참 국회에서 일요일에 수고 많다고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처음에는 그 가두리 기자회견이 돼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김장겸 의원실에 요청을 좀 해서 10시에 기자회견을 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앞뒤로 또 이제 그 민주당 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신청을 해서 제가 그 가두리로 20분 정도만 회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분 정도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지만 이 뭐 앞뒤로 또 기자회견이 돼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도 좀 없고 약간은 좀 밀리는 마음으로 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회견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 기자들이고 그 현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보다는 더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예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몇몇 기자들이 몇 시에 출근하느냐 이렇게 문의가 와서 그렇다면 기자단 전체와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2시에 출근을 했고요. 그동안 3차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느 특정 그룹이나 정당에서 왜 근태가 불량하냐 이런 시비는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관장들은 제 생각에는 정말 특별한 근태 문제가 없으면 기관장의 근무 시간은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준비해온 성명서, 회견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먼저 제가 준비를 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다수당 민주당이 점 하나 찍고 참 여러분들 앞에서 긴장이 되나 이 처음부터 말이 옮기면 안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다수당 민주당이 점 하나 찍고 없애버려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방송통신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다면,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라는 사실상의 표적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입니다. 방통위 출입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꼭 같습니다. 과기부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옮겨오는 정도입니다. 30명가량의 직원들이 전보를 오는 정도입니다. 구조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로 업무 분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은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폐간, 표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배경판도 바꿔야 되겠군요. 권 실장, 반 국장 이 판 하나만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반 국장? 정확한 금액 아니라도 대략의 금액은 100만 원 단위인가요? 1000만 원 단위인가요? 예, 그렇다 치고
이 방송통신위원회 배경판도 바꿔야 되고, 또 이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로고가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물품들도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갈아껴야 됩니다. 물론 저희 300여 명의 직원들의 명함도 다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는 이 법을 바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를 축출하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에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방미통리법입니다.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에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동안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흘 동안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청문회 일정을 연장을 해서 사흘 동안 청문회를 실시하더니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를 지켜보니까요. 자료 하나 제대로 내지 않았지만 그냥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왜 자료 제대로 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서 저는 자신있게 자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이 법인카드, 업무카드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법인카드, 업무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했던 빵 구매 내역을 꼬투리 잡아서 저를 소위 빵진숙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무직 공직에 나설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민간 기업에서 근무할 때 사용했던 업무카드 내역 공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프레이밍을 할 것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조명현 씨 같은 내부 고발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초밥을 시켜 먹은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법인카드로 사서 업무카드로 사서 제가 제사상을 차린 흔적도 없습니다. 법인카드 공개 이전에 저에게는 워싱턴 특파원 부임 때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지방세를 납입하지 못했던 것 하나, 그리고 교통 범칙금 지급건 3건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논문 표절건도 없었고 원인 모를 재산 증식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사칭했다거나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격려를 위해서 구입했던 빵은 프로파간다 공장에서, 뉴스 공장들에서 끊임없이 회전해서 이진숙을 부패한 사람, 그리고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그들은 저를 탄핵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취임 사흘째 저를 탄핵시켜버렸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취임 사흘 만에 탄핵을 한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덕분에 저는 탄핵에 헌재 가처분 신청 등 갖가지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174일, 거의 6개월을 채우고서야 저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올해 1월 23일 직무에 복귀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국회에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관계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느니 헛짓거리라느니 심지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진숙 씨라는 비상식적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법보다 상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법보다 또 상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을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일 때 이것은 다수의 횡포, 즉 다수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목도하는 것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 횡포, 다수 독재입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 폐지 법안은 과방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수기가 필요하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이란 절차는 생략되고 국힘의원과 민주당 의원 각각 한 명씩이 발언한 다음에 토론 종결로 끝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인데도 진지한 토론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무토론의 표결, 그리고 땅땅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제3세계에서도 보기 어려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저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를 없애버리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회원 100만에서 120만을 가지고 있는 민노총에게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참을 수 없는 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언론특보로 내정됐을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거세게 반발해서 성명을 냈고 이 때문에 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언론특보에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진숙을 제거 대상, 숙청의 대상으로 삼게 됐을까요? 그 답은 2012년 MBC 사상 최장 파업에 있습니다. 당시 저는 홍보국장과 기획본부장으로 파업에 대응하는 책임자로 있었고 언론사상 최장 170일 파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다른 경영진과 함께 대응한 것이지만 언론노조는 저 이진숙을 지목해서 파업을 분쇄한 책임자로 보복 대상으로 삼게 됐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사내 문제를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펜을 내던지고 카메라를 내던지고 사실상 업무 방해를 했던 노조원들을 회사에서 무노무임과 징계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집요하게 저의 앞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언론특보 때도 그랬고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극우 인사다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의 진로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저의 인사청문회장 앞에서도 현직 국회의원과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저의 청문회장 입장을 방해했습니다. 민노총에게 잘못 보이면 평생 고생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 이진숙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영언론사, 공영방송사가 왜 민노총 산하에 있어야 됩니까?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합니까? 저는 평기자 때 노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에게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노조의 상급기관이 민노총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사 기자들은 언론은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지금은 기득권 권력이 된 민노총 아래 스스로 몸담고 있습니다. 언론사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민노총은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치 세력화의 정치화가, 그 정치가 좌파적 성향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들이 특정 정치 성향의 노동 권력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언론노조 간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부가 이런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편성이나 취재 과정, 기사 작성에 민노총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관계없는 그 상급단체에 회비는 왜 내는 것입니까? 이거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전직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가 확정돼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김정은에게 충성 편지를 보낸 민노총 간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충성 맹세문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용문을 읽기도 겁이 납니다. 이 인용문 읽는 것만 따로 떼내서 이진숙이 충성 맹세를 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내용을 보면 읽는 것도 역겹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 맹세문 일부입니다. 2018년 12월 9일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 반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2020년 9월 30일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 노동당 만세,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라고 썼고 2022년 1월 30일에는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불후에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에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2022년 4월 4일에는 또 이렇게 썼네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 이 정도 하겠고요.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관의 조직국장이라면 핵심 중에 핵심 간부입니다. 조직국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간첩 혐의가 확정되고 적대 세력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그 기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살해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티파시스트 그룹, 즉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국 내 세력을 공식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외치는 이들이 주요 간부로 있는 민노총이 언론노조의 상급기관으로
버젓이 존재합니다. 120만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이 주요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고 순서에 따라 사장도 바꿀 것입니다. 최단 속도로 보면 내년 초에는 새로 꾸려진 KBS 이사진이 사추위를 구성해서 KBS 사장을 선임할 것입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저 이진숙에 대해서 불법적인 위인체제로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소위 불법적인 위인체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다음 민주당에서는 아예 국회 몫을 추천하지 말자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식탁에서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라고 따지는 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탄핵 재판 때도 국회는 왜 국회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이 되지 못한 벌을 방통위가 받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은 저 한 사람이 됐고 그 이후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문자 전송 인증제 시행령과 고시도 심의 의결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스팸과 보이스피싱 단속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문자 전송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말을 해도 민주당 국회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당정대 원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성 세력들이 허술한 법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인사들이 과방위에 있었다면 2인 체제를 5인 체제로 복원시켜서 스팸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최단 시간에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 말만 하고 실제 민생과 관련 있는 법들은 지금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민노총이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정 방송 3법, 방송계의 노란봉투법이 방송을 민노총에 갖다 바치게 하는 법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에 몇 차례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만들었는데 이 편성위원회는 노사 공동경영위원회며 사실상의 경영진과 같습니다. 사장이나 주주가 임명하는 경영진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노조와 5대5 공동경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ABC나 CNN에 이런 식의 경영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다고, 방송 3법에 반대한다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저를 자르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을 말을 안 듣는다고 저를 해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 구성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앉히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는 사람을 독립적이어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들로 앉히겠다. 이게 방송 장악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새 법을 만들면서 공무원 모두가 새 기관으로 승계된다고 하는데 정무직은 안 된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직 개편을 하면 정무직은 배제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임용직은 되는데 정무직은 안 되는지, 상임위원은 왜 5명이 아니고 7명이어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진숙이 믿고 싫다. 우리가 정하면 법이다. 다수가 정하면 옳다. 이것이 다수 횡포이고 다수 독재인 것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은 전 근대 국가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곧 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합법이 된다. 이런 논리는 다수가 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독재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입니다. 거의 마지막이 다 돼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다수당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수당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도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는 단일 노조이며 전원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반대 성명, 우려 성명을 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입기자 여러분께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당정대 원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지점에서 제4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바이든 날리면을 가지고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서 꼼꼼하게 취재하던 그 실력을 가지고 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취재를 한 언론은 어디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사실상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름하고. 네, 뉴스원 이기범 기자입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여셨는데 그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방금 좀 전에 이제 헌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대응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을까 해서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정을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예. 네, 양쪽 다고요.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통과되면 그 후에 이제 결정하실 것 같은데 좀 더 뭐 헌법 소원이나 가처분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말씀 주실 내용이 있을까 해서요. 예.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에 그 이길 그 다음 날 법이 시행이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날 헌법 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처분 입법인이 하는 것들 평등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뉴스팀 양태경 기자고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방통위가 17년 역사를 종식되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라서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그 질문 하나 하고요. 이후에는 혹시 어떤 활동을 좀 펼쳐나갈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연장선을 이루어지면 그 한국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면 다른 기자들도 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실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17년 이 말씀하셨는데 검찰청의 경우도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방통위의 경우에도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 뭐 수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뤘지만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김장겸 의원 필리버스터에도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구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과거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인데 오직 목표는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살아있다면 그 심판을 받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그 17년의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인구 3억 3천에 이르는 미국도 FCC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기부와 개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은 5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회견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5명이 7명으로 늘어나야 하는지 또 상임위 3명이고 비상임위 4명이어야 하는지 상임의 역할은 무엇이고 비상임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25일에 통과시켜야 된다. 일정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법이 가지는 그 신성한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에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돼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신성한 법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법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해놓고 25일로 정해놓고 무조건 그 이전에 해야 한다. 소위 땡땡 개혁을 추석 귀성선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는 숙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절차다. 민주주의는 숙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 숙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저는 정말 그걸 진지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 기사회사도 박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정무직을 제외한다는 집중하고 계속 지금 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근무기간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헌법 소원이 이뤄지면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전례를 들고 있잖아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이 넘어갔을 때 위원들이 그때는 승계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전례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그 반박할 만한 근거가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또 방금 민주당 제가 우리 기자협회 기자한테 다소 좀 신경에 거슬릴까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 반대 입장의 선분들의 설명은 또 많지 않습니까? 그 처분 입법, 평등권, 대통령의 인사권을 해치는 것이다 등등해서 설명이 많은데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죠. 추가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게 내일 국무회의 의견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일까지 계속 출근을 하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고 출근을 안 할 이유가 없고 내일까지도 성실하게 제가 해야 되는 업무는 다 할 것이고요. 오다 가다 기자 여러분과 만나면 인사 좀 합시다. 예,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동안 제가 참 그 약속을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있는데 돌아가면서 식사는 다 한 번씩 했는데 우리 군내 식당에서 식사는 한 번씩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게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시고 민주당에 가서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제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적어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식사는 같이 못하게 됐네요. 내년 8월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하고 더 많은 스킨십이 없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 어디를 출입을 하시든 기자로서의 필명을 떨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